매일 같은 시간 진돗개가 묘 앞에 서서 짖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울음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주인이 남긴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한 외침이었다는 걸.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인생 사연들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 사연도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초겨울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하얀 입김이 허공에 맺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마을을 감싼 안개는 세상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과 새벽이 교차하는 그 시간, 작은 마을 언덕길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검은 행렬이 있었다. 장례 행렬이었다. 박노인의 장례식이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다 간 노인은 80평생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상여 뒤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갔다. 마을 사람들도 몇몇 나와 배웅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행렬 맨 뒤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도 한 마리의 개가 따라오고 있었다. 진돗개 누리였다. 새하얀 털에 눈빛만 유독 까만 누리는 박노인이 10년 전 마을 어귀에서 주워 키운 개였다. 당시 새끼였던 누리는 비에 젖은 채 떨고 있었고 노인은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아들은 집도 좁은데 개까지 키우냐고 투덜댔지만 노인은 그저 웃으며 생명이란 게 다 귀한 법이라고 했다. 그 이후 누리는 박노인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새벽에 밭에 나가면 누리도 따라갔고 저녁에 언덕을 산책할 때도 누리는 옆에 있었다. 노인이 기침을 하면 누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노인이 웃으면 꼬리를 흔들며 함께 기뻐했다. 말없는 친구, 말없는 가족이었다. 그런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 며칠 전 노인은 평소처럼 저녁 산책을 하다가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깨어나지 못했다. 심장이 멈췄고 의사는 오래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노안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노인은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마을 언덕 위에 묻히고 있었다. 누리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다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행렬을 따라갔다. 가끔 고개를 들어 상여를 바라보기도 했지만 곧 다시 고개를 떨구고 걸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안개가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다. 무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아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관을 내렸고 흙을 덮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묵묵히 절을 올렸다. 누리는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 누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무덤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누리야 가자라고 불렀지만 누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들이 다가가 목줄을 채우려 했지만 누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평소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반응이었다. 저러네. 주인 잃은 게 슬픈가 보다. 마을 사람 하나가 중얼거렸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누리를 그대로 두고 내려왔다. 오늘 하루는 내버려 두자며 며느리를 설득했다. 그날 밤 누리는 무덤 앞을 떠나지 않았다. 초겨울 밤바람은 더욱 매서웠다. 별이 총총히 박힌 하늘 아래 언덕 위에는 하얀 진돗개 한 마리만이 웅크리고 있었다. 누리는 무덤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을 감지도 잠들지도 않았다. 그저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튿날 아침 며느리가 밥그릇을 들고 언덕에 올라갔다. 누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밥그릇을 앞에 두었지만 누리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밥도 안 먹어요. 저러다 죽겠어요. 아들은 다시 언덕에 올라가 누리를 데려오려 했다. 이번에는 강제로라도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다. 목줄을 채우고 억지로 끌어당겼다. 누리는 저항했지만 결국 집으로 끌려왔다. 아들은 누리를 마당 구석에 단단히 묶어두었다. 이제 그만 정신 차려. 할아버지는 안 계셔.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자신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견디고 있었다. 누리까지 이러니 마음이 더 무거웠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저녁 7시였다.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마당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누리가 목줄을 끊고 뛰쳐나간 것이다. 굵은 밧줄이었는데도 어떻게든 빠져나갔다. 아들이 급히 밖으로 나갔을 때 누리는 이미 언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하얀 털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아들이 뒤쫓아갔지만 누리는 더 빨랐다.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 누리는 이미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짖고 있었다. 왈왈. 짖는 소리는 애절했다. 슬픔과 절박함이 섞인 울음이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 누군가에게 호소하는 듯한 소리였다. 아들은 누리를 바라보며 멈춰 섰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저게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걸까? 누리야,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누리는 짖음을 멈추고 아들을 돌아봤다.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리고 다시 무덤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았다. 그날 밤 아들은 누리를 억지로 데려오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말했다. 내일 다시 보자. 오늘은 저러게 내버려둬.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똑같았다. 누리는 낮에는 집에 있다가도 저녁 7시만 되면 어떻게든 빠져나가 언덕으로 향했다. 목줄을 아무리 튼튼하게 해도 끊었고 문을 잠가도 틈을 비집고 나갔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똑같이 짖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 박노인 4개가 매일 언덕에서 온대. 귀신 씌인 거 아니야? 아니면 주인 홀령이 떠나지 못한 거겠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누군가는 신기하게 여겼고 누군가는 두려워했다. 며느리는 미신이라며 코웃음을 쳤지만 아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정말 아버지가 떠나지 못하고 계신 걸까? 누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매일 저녁 7시일까? 열흘째 되던 날 저녁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시계를 보았다. 6시 55분. 그녀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봤다. 마당 구석에 묶여있던 누리가 보였다. 누리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몸을 긴장시킨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남편을 불렀다. 여보 와서 좀 봐요.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도 창밖을 내다봤다. 또 저러네. 두 사람은 시계를 확인했다. 6시 58분. 그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시간이 흐르고 초침이 움직이고 마침내 시계가 7시를 가리키는 순간 누리가 움직였다. 갑자기 힘을 주더니 목줄을 잡아당겼다. 1번, 2번, 3번.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마침내 뚝 소리와 함께 끊어졌다. 누리는 망설임 없이 언덕을 향해 달렸다. 며느리가 헛웃음을 흘렸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꼭 7시예요. 하루도 안 빼먹고. 아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이미 며칠 전부터 알아차렸다. 누리의 행동에는 정확한 패턴이 있었다. 낮에는 비교적 얌전했다.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마당을 배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녁 6시가 넘어가면 달라졌다. 점점 안절부절 못하며 언덕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정확히 7시가 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곳으로 향했다. 오늘도 따라가 볼까요? 며느리의 물음에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내버려둬. 우리가 가봤자 똑같아. 사실 아들은 이틀 전에도 따라가 봤다. 누리가 무덤 앞에서 무엇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그저 무덤 앞에 앉아 허공을 향해 짖는 누리뿐이었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저 개 한 마리가 죽은 주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왜 하필 7시일까? 왜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일까? 아들은 아버지 생전의 일과를 떠올려 봤다. 아버지는 규칙적인 분이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밭에 나갔고 점심 후에는 낮잠을 주무셨다. 그리고 저녁 7시면 아들은 멈칫했다. 저녁 7시. 아버지는 매일 그 시간에 누리와 함께 언덕을 산책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가셨지. 아들이 중얼거렸다.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요? 아버지 말이야. 저녁 7시면 누리를 데리고 언덕에 올라가셨어. 매일 빠짐없이.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다. 그래서 저러는 거예요? 산책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아들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누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 저녁 7시 함께 산책을 나가던 그 시간을, 돌아오지 않을 주인을.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다. 언제까지 저럴까요? 모르지. 걔도 슬픔이 있다는데. 시간이 지나면 있겠지. 하지만 아들의 예상과 달리 누리는 잊지 않았다.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도 누리는 변하지 않았다. 매일 저녁 7시 어김없이 언덕으로 향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몰아치는 날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저녁 폭우가 쏟아졌다.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며느리는 누리가 오늘만큼은 포기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7시가 되자 누리는 역시 목줄을 끊고 뛰쳐나갔다. 빗속을 뚫고 언덕으로 향했다. 아들이 우산을 들고 뒤따라 올라갔다. 언덕 위에는 누리가 진흙투성이가 된 채 앉아 있었다. 비에 젖은 하얀 털이 몸에 찰싹 달라붙었다. 떨리는 몸으로도 누리는 무덤을 등지지 않았다. 미친놈아. 이러다 죽어. 아들이 소리쳤지만 누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무덤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며 짖었다. 천둥 소리에 묻힐 듯한 작은 짖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들은 억지로 누리를 안아 내려왔다. 집에 도착해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말했다. 이제 그만해. 할아버지는 안 계셔. 제발 정신 차려. 하지만 누리의 눈빛은 여전히 멀었다. 마치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저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니에요? 수의사한테 데려가 봐야 하나? 다음 날 아들은 누리를 데리고 읍내 동물병원을 찾았다. 나이 지긋한 수의사가 누리를 진찰했다. 청진기를 대고 눈을 살피고 털을 만져보았다. 몸은 건강합니다. 다만 수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 같네요.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에게서 종종 보이는 증상입니다. 분리불안, 애도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치료 방법은 없나요? 시간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면 점차 나아질 겁니다. 다만 무리하게 가두거나 억압하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두세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을 나왔다. 자연스럽게 두라고 했지만 매일 폭우 속에서도 언덕으로 달려가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부터 아들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7시가 되기 전에 미리 누리를 산책시키기로 한 것이다. 6시 반쯤 목줄을 채우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누리는 순순히 따라왔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시계가 7시를 가리키자 누리는 다시 안절부절 못했다. 결국 목줄을 끊고 언덕으로 향했다. 소용없네.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상한 건 저 녀석이 짖는 방향이에요. 방향? 네. 늘 같은 곳을 보고 짖어요. 무덤이 아니라 그 너머 어딘가를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다시 언덕으로 올라갔다. 저녁 어스름이 내린 언덕 위, 누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들은 누리 옆에 쪼그려 앉아 걔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갔다. 무덤 너머, 언덕 아래쪽. 그곳에는 작은 숲과 개울이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었다. 아들은 아무리 봐도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넌 도대체 뭘 보는 거야? 아들이 누리에게 물었다. 누리는 대답 대신 한 번 더 짖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언덕을 휩쓸고 지나갔다. 아들은 옷깃을 여미며 일어섰다. 무덤 앞에 놓인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아버지, 아들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 녀석이 왜 이러는지 아세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람 소리만이 스쳐 지나갔다. 아들은 누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말했다. 당분간 그냥 두자. 7시면 알아서 올라갔다 내려올 거야. 며느리는 동의했다. 사실 더 이상 막을 방법도 없었다. 그날 밤 아들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봤다. 언덕 위 무덤 근처에 하얀 점 하나가 보였다. 누리였다. 달빛 아래 외롭게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작은 조각상 같았다. 저 녀석은 뭘 기다리는 걸까? 아들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문득 소름이 돋았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알리려는 건 아닐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것을.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지친 나머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날 마을 이장이 집을 찾아왔다. 자네 집게 말일세. 네, 이장님. 죄송합니다. 소란을 피워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마을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네. 매일 같은 시간에 저러니까 귀신 봤다는 소문도 돌고 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나. 아들은 난감했다. 누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후 아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언덕에 올라갔다. 때마침 7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누리는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누리야, 아들이 불렀다. 누리가 고개를 돌렸다. 넌 정말 뭘 보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거기 계신 거야? 누리는 대답 대신 다시 허공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한 번 더 짖었다. 아들은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다. 이 개는 뭔가 알고 있다. 한 달이 흘렀다. 누리의 행동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저녁 7시면 언덕으로 향했고 무덤 앞에서 똑같은 방향을 보며 짖었다. 처음에는 신기하게 여기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저게 귀신 봤대. 슈퍼마켓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속삭였다. 귀신이라니 그냥 주인 그리워서 그러는 거지.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그게 눈빛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뭔가 보는 게 분명해.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집 강아지도 요새 밤마다 짖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것 봐. 동물들이 먼저 아는 거야.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이야기였던 것이 점점 괴담으로 변해갔다. 박노인 홀령이 못 떠나서 그런 거래. 뭔가 한이 맺혔나 봐. 장례를 잘못 치른 건 아닐. 며느리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이런 소문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푸념했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아버님 장례를 잘못 치렀대요. 아들도 이미 비슷한 말을 여러 번 들었다.
마을 우체국에서, 농협에서, 심지어 친한 친구에게서도 조심스러운 질문을 받았다. 미신이야, 신경 쓰지 마. 아들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사실 그도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매일 밤 언덕 위에 홀로 앉아있는 누리를 보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며느리가 말했다. 무당이라도 불러볼까요? 무당. 네. 마을 사람들도 그러던데요. 굿이라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그런 거 제일 싫어하셨어. 미신 타파론자셨다고.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마을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저도 솔직히 무서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다. 밤만 되면 누리의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창밖을 볼 때마다 언덕이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들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며칠 후 마을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누리 문제 때문이었다. 저게를 어떻게든 해야 해. 그러게, 우리 마누라는 밤마다 무섭다고 난리야.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 장사도 안 되고. 박노인네한테 제대로 말해야 해. 이장이 중재에 나섰다. 너무 그러지들 마시오. 그 집도 난처한 입장이야. 걔를 어떻게 하겠소. 그럼 보낼 수라도 있어야지. 보내긴 어디로 보내. 파출소에 말하면 되지 않소? 논쟁이 격해지자 이장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다시 한번 가보겠소. 제발 좀 조용히들 하시오. 그날 저녁 이장은 다시 아들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 심각했다. 자네, 이거 정말 심각하네. 마을 사람들이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이장님.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를 가둬놓아도 빠져나가는데요. 그럼 다른 곳으로 보내야지. 친척이나 아는 사람한테. 아들은 난감했다. 누리를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았다. 게다가 아버지가 키우던 개를 함부로 보낼 수도 없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후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떡해요? 진짜 보내야 하나요? 아니야. 보낼 순 없어. 그럼 어쩌려고요?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답을 몰랐다. 그날 밤 아들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 11시쯤 그는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언덕으로 향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언덕 위 무덤 근처에는 역시 누리가 있었다. 이미 칠시는 한참 지났지만 누리는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누리야, 아들이 다가가 누리 옆에 앉았다. 누리는 잠깐 아들을 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다. 아들도 누리가 보는 방향을 바라봤다. 언덕 아래 어둠 속에 작은 숲이 보였다. 달빛에 나뭇가지들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넌 도대체 뭘 보는 거야? 아들이 중얼거렸다. 누리는 대답 대신 작게 낑낑거렸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어 답답해하는 것 같았다. 아들은 무덤에 다가가 아버지께 절을 올렸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녀석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람만이 대답할 뿐이었다. 아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누리도 움직이지 않았다. 두 개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나란히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누리가 귀를 쫑긋 세웠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왜 그래? 아들이 놀라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누리는 계속 경계하듯 으르렁거렸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아들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정말 뭔가 있는 건가? 하지만 곧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숲에서 나왔다. 들고양이였다.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양이였구나. 하지만 누리의 반응은 이상했다.
고양이를 보고도 경계를 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긴장한 듯 보였다. 마치 고양이 너머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들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집에 가자. 누리야, 그는 누리를 안아들고 언덕을 내려왔다. 누리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계속 뒤를 돌아봤다. 집에 도착해 누리를 내려놓자 누리는 현관문 앞에 가만히 앉았다. 언덕 방향을 바라보며 며느리가 놀라 깼다.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누리 데려온 거야. 이 밤중에요?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마셨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슈퍼에서 또 다른 소문이 돌았다. 어젯밤에 언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대. 무슨 소리? 울음소리 같았대. 사람인지 동물인지 모를. 세상에 무섭네. 그러게. 나는 밤에 그쪽으로 절대 안 가. 소문은 점점 더 괴기스러워졌다. 누군가는 언덕에서 불빛을 봤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상한 그림자를 봤다고 했다.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소문은 계속 퍼졌다.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여보, 제발 뭔가 해요. 저 혼자 집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알았어. 내가 오늘 뭔가 확실히 알아볼게. 아들은 오후에 다시 수의사를 찾아갔다. 수의사는 누리의 상태를 다시 진찰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선생님, 걔가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나요? 수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과학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개의 청각과 후각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죠.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소리나 냄새를 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뭔가를 감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하죠. 다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들은 병원을 나서며 생각에 잠겼다. 누리가 감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은 결심했다. 오늘 밤 정확히 7시에 누리와 함께 언덕에 올라가기로. 그리고 누리가 보고 있는 것을 끝까지 확인하기로. 저녁 6시 50분 아들은 준비를 마쳤다. 손전등, 두꺼운 옷, 그리고 각오.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응. 오늘은 끝을 봐야겠어. 7시 정각. 누리가 일어섰고 아들도 함께 일어섰다. 둘은 나란히 언덕을 향해 걸어갔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다. 저녁 7시 아들과 누리는 함께 언덕에 올랐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아들이 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손전등을 든 아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혹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지 알 수 없었다. 무덤에 도착하자 누리는 평소처럼 앞에 앉았다. 그리고 언덕 아래 숲 방향을 바라보며 짖기 시작했다. 왈, 왈왈. 아들은 손전등으로 그 방향을 비췄다. 나무들 사이로 어둠만이 보였다. 그는 천천히 누리가 보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누리도 따라왔다. 거기 뭐가 있어? 아들이 물었다. 누리는 더 강하게 짖었다. 마치 거기야, 거기 가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들은 언덕을 조금 내려가 숲 근처로 다가갔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손전등 빛이 나무 사이를 비췄다. 여전히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누리가 갑자기 아들을 앞질러 달려갔다. 숲속으로 들어가더니 어느 바위 근처에서 멈춰섰다. 누리야, 아들이 서둘러 따라갔다. 누리는 바위 앞에서 앞발로 땅을 긁고 있었다. 마치 뭔가를 파내려는 것처럼. 거기 뭐가 있어? 아들이 손전등을 가까이 비췄다. 바위 옆 흙이 조금 움푹 파여 있었다. 오래된 흔적처럼 보였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흙 속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다.
아들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다. 누리는 옆에서 초조하게 지켜봤다. 흙이 걷히면서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작은 철제 상자였다. 이게 뭐지? 아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다. 오래되어 녹이 슬어 있었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다. 누리가 상자를 킁킁 냄새 맡았다. 그리고 아들을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이거야라고 말하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게 내가 찾던 거야? 아들이 물었다. 누리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아들은 상자를 들고 다시 무덤으로 올라갔다. 손전등으로 상자를 자세히 살펴봤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녹이 심하게 슬어 있었다. 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건드리자 쉽게 부러졌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비닐에 쌓인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낡은 봉투. 아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펼쳤다. 편지였다. 아버지의 글씨체였다. 손전등을 비추며 아들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아들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구나. 사실 아버지는 너에게 숨긴 것이 있었다. 5년 전 내가 사업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고 했지. 사실은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렸다. 내게 말할 수 없었다. 내 자존심을 아는지라. 그 빚을 갚기 위해 나는 몰래 일을 했다. 낮에는 바치를 하고 밤에는 읍내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매일 저녁 7시에 누리와 산책을 나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일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누리만이 알고 있었지. 3년간 일해서 모은 돈이 이 상자 안에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빚의 대부분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는 너와 며느리를 위해 써라. 내가 왜 이걸 여기 묻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집에 두면 내가 발견할까 봐 두려웠다. 그리고 만약 내가 갑자기 떠나게 되면 누리가 너를 이곳으로 데려올 것이라 믿었다. 누리는 영리한 녀석이다. 매일 저녁 7시 나와 함께 이곳을 지나 읍내로 갔다. 누리는 내가 이 바위 앞에서 항상 잠시 멈춰 상자를 확인하는 걸 봤다. 그래서 알 것이라 생각했다. 아들아,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가 제대로 된 유산을 남겨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내게 전하고 싶었다. 너는 좋은 아들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가장이 될 것이다. 사랑한다.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내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이 떨려 편지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목이 메어 숨쉬기가 힘들었다. 아버지,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오열이 터져나왔다.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아세요? 5년 전 아들은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다. 빚이 생겼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버지는 걱정 마라, 내가 뭐 좀 있다며 돈을 마련해 주셨다. 아들은 친구에게 빌렸거나 저축한 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아버지는 고리대 금업자에게 손을 벌렸고 그 빚을 갚기 위해 80노구를 이끌고 밤일을 하셨던 것이다. 제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아들의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다. 누리는 조용히 아들 옆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아들의 팔에 기댔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아들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다시 상자를 들여다봤다. 편지 아래에는 두툼한 봉투가 하나 더 있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다. 셀 기력도 없었지만 상당한 금액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다. 펼쳐보니 아버지가 일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2020년 3월 15일. 설거지 5시간. 5만 원. 2020년 3월 16일. 설거지 5시간. 5만 원. 매일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아버지는 일을 하셨다. 아들은 수첩을 펼치며 눈물을 닦았다.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작은 메모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누리야,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이 길을 혼자 걷기 힘들었을 거야. 아들은 누리를 바라봤다. 누리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 아래 하얀 털이 빛났다. 넌 알고 있었구나.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무엇을 남기셨는지. 누리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아들은 누리를 끌어안았다. 누리는 가만히 안겨 있었다. 두 사람은, 아니 한 사람과 한 마리의 개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아버지가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았다.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아들은 무덤에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상자를 안고 언덕을 내려왔다. 누리도 조용히 따라왔다.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짖지도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놀라 달려왔다. 어떻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아들은 대답 대신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편지를 건넸다. 며느리가 편지를 읽는 동안 아들은 창밖을 바라봤다. 언덕 위 무덤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다. 며느리도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님, 우리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누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들은 봉투 안에 돈을 꺼내 세어봤다. 정확히 3천만 원이었다. 3년간 80 노인이 매일 밤 일해서 모은 돈. 이걸로 빚을 갚아야겠어요. 며느리가 말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위해 쓰자. 그게 아버지가 원하신 거니까. 근데 여보, 며느리가 누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걔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들도 누리를 바라봤다. 누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누리는 그냥 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친구였고, 우리에게 보내신 마지막 메신저였어요. 아들이 말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다. 누리는 더 이상 밤마다 언덕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목줄을 끊지도 짖지도 않았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일찍 일어나 누리와 함께 언덕에 올라갔다. 아버지 무덤 앞에 새 꽃을 놓고 절을 올렸다. 아버지, 찾았습니다. 누리가 알려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아침 바람이었다. 누리는 무덤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짖지 않았다. 그저 고요히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아들은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누리야, 정말 고마워.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함께 언덕을 내려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상자를 발견한 다음 날 아들은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다. 매일의 기록이 빼곡했다. 단순히 일한 시간과 받은 돈만 적힌 것이 아니었다. 가끔씩 아버지의 생각이 짧게 적혀 있었다. 오늘은 비가 와서 힘들었다. 하지만 누리가 함께 기다려줘서 외롭지 않았다. 아들이 웃는 모습을 봤다. 사업이 잘 되나 보다. 다행이다. 손이 떨려서 그릇을 깼다. 사장님이 화내지 않으셔서 감사했다. 이제 절반쯤 모았다. 조금만 더 힘내자. 아들은 한 줄 한 줄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상상이 됐다. 며느리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오늘 읍내에 다녀올까요? 아버님이 일하셨던 곳을 찾아보고 싶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러고 싶었어요. 오후에 두 사람은 읍내로 향했다. 수첩에 적힌 식당 이름은 미성식당이었다. 오래된 곳이라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환갑쯤 넘어 보이는 여주인이 반겼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저, 식사하러 온 게 아니라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저희 아버지 아세요? 박노인이라고 여기서 설거지 일을 하셨는데 여주인의 표정이 변했다. 놀람과 슬픔이 동시에 스쳤다. 아, 그분.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장례식에도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아버지를 아셨군요. 그럼요. 3년 넘게 우리 식당에서 일하셨는데.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여주인은 자리에 앉으라며 차를 내왔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으셔서 걱정했어요. 설거지가 힘든 일인데 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근데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아프신 날도 꼭 나오셨어요. 그러셨군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루는 제가 물었어요. 이 나이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아들 빚 갚으려고라고. 며느리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여주인이 계속 말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매일 저녁 7시면 꼭 흰 개 한 마리가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박노인님이 일 끝나고 나가시면 함께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누리요? 그게 이름이 누리였구나. 정말 영특한 개였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꼭 7시면 와서 기다렸어요. 가끔 제가 먹을 것도 줬는데 안 먹고 꼭 주인 기다렸다가 함께 가더라고요. 아들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7시에 집을 나섰다. 누리와 함께 언덕을 넘어 읍내로 갔다. 언덕 중턱의 바위 앞에서 잠시 멈춰 상자를 확인하고 읍내 식당에 도착했다. 누리는 식당 밖에서 기다렸고 밤 11시쯤 일이 끝나면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3년간 매일같이 반복된 일상. 누리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같은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이다. 함께 일하러 가던 그 시간을, 바위 앞에서 멈추던 그곳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도 일하러 오셨어요. 여주인이 말했다. 그날따라 좀 피곤해 보이셔서 제가 일찍 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안 가시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요. 마지막이라니요? 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 예감하신 것 같아요. 그날 일을 마치고 가시면서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여주인은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봉투를 들고 나왔다. 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요. 잘 됐네요. 아들이 봉투를 받아 열어봤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사장님께 3년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늙고 느려도 참아주시고 실수해도 이해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나오지 못하게 되면 제 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미성식당 박노인이 3년간 여기서 일했다고. 그리고 마지막 주급은 아들 빚 갚는데 보태달라고 전해주세요. 감사했습니다. 박노인 올림. 아들은 편지를 접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폐를 끼쳤네요. 무슨 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감사했어요. 그렇게 성실한 분은 처음 봤거든요. 여주인이 안쪽에서 봉투 하나를 더 가져왔다. 이건 마지막 주급이에요. 아버님 뜻대로 드릴게요. 아닙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세요. 아버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요. 여주인은 작은 상자를 하나 더 내밀었다. 안에는 낡은 앞치마가 들어있었다. 아버님이 일하실 때 입으시던 거예요. 버리기 아까워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가져가세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식당을 나서며 아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아버지,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셨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언덕에 들렀다. 무덤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아버지, 식당 사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 들었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매일 저녁 7시의 의미를. 누리가 왜 그 시간만 되면 여기로 왔는지. 누리는 아들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짖지 않았다.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누리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킨 거죠. 매일 저녁 7시 함께 이 길을 걷던 그 약속을.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비밀을 알려준 거고요. 아들은 누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누리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몰랐을 거야. 해가 지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 반이었다. 이제 7시가 되면 우리 함께 여기 오자.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씩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들이 말했다. 누리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그날 저녁 7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누리는 함께 무덤 앞에 있었다. 아무도 짖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언덕 아래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매일 지나다니던 그 길을, 읍내로 향하던 그 길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걷던 그 길을. 아버지의 7시는 일하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7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이요. 누리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세 식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다. 마을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다. 이제 내려가요. 아들이 일어섰다. 며느리와 누리도 일어났다. 함께 언덕을 내려오며 아들은 생각했다. 시간은 때로 아픔을 주지만 때로는 치유도 준다. 아버지가 떠나신 슬픔은 여전하지만 이제 그 슬픔 너머에 있는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려준 건 말 못하는 게 누리였다. 우리 저녁 먹자. 누리밥도 챙겨줘야지. 며느리가 말했다. 오늘은 고기 좀 넣어줘요. 누리가 좋아하니까. 그래요. 오늘만큼은 특식이죠.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부엌으로 갔고 아들은 누리의 밥그릇을 준비했다. 누리는 꼬리를 흔들며 기다렸다. 잘 먹어. 누리야. 밥그릇을 내려놓자 누리는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대로 먹지 않던 누리가 이제야 식욕을 되찾은 것이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돈을 책상 위에 꺼내 놓았다. 내일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가야겠어요. 네.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쓰자고요. 아이들 교육비도 보태고 집도 조금 수리하고. 당신 사업 다시 시작하는데도 좀 쓰세요.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이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아들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지켜주실 테니까. 밤이 깊어갔다. 시계는 11시를 가리켰다. 아들은 창밖을 내다봤다. 언덕 위 무덤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누리를 바라봤다. 누리는 아들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이었다. 상자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들은 아버지가 빌렸던 고리대 금업자를 찾아갔다. 상자 속 돈과 자신이 모은 돈을 합쳐 빚을 완전히 갚았다. 업자는 아버지가 성실한 분이셨다며 영수증을 건넸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아들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숙제를 풀어낸 것이다. 아버지, 다 갚았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혼잣말을 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마당에서 누리와 놀고 있었다. 누리는 공을 물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다. 빚 다 갚았어요? 며느리가 물었다. 응. 이제 끝났어. 다행이에요.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네요. 그래야죠. 하지만 아들은 알고 있었다. 빚을 갚았다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감당하셨던 고통과 외로움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일찍 저녁을 먹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다. 오늘도 7시에 아버님 뵈러 갈까요? 며느리가 물었다. 그래요. 함께 가요. 요즘 그들은 매일 저녁 7시면 함께 언덕에 올랐다. 아버지 무덤 앞에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내려왔다.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7시가 되자 세 식구는 언덕으로 향했다. 누리도 따라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급하게 달려가지 않았다. 천천히 가족과 같은 속도로 걸었다. 무덤에 도착해 절을 올렸다. 새로 가져온 국화를 놓고 향을 피웠다. 아버지, 빚 다 갚았습니다. 걱정 놓으세요. 아들이 말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함께 하실 테니까.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 뺨을 스쳤다. 며느리도 말했다. 아버님, 저희 잘 살게요. 아이들도 잘 키우고 당신 자랑스러운 가족이 되겠습니다. 누리는 무덤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짖지 않았다. 그저 고요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들이 일어섰다. 내려가요. 누리도 피곤할 거예요. 하지만 누리는 일어나지 않았다. 무덤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누리야, 가자. 아들이 불렀지만 누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왜 그래? 며느리가 다가갔다. 누리를 쓰다듬어 보았다. 몸이 차가웠다. 여보, 누리가 이상해요. 아들이 급히 달려왔다. 누리를 안아들었다. 누리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호흡이 약했다. 누리야, 아들이 다급히 소리쳤다. 누리를 안고 언덕을 뛰어내려갔다. 차에 태우고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읍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누리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수의사가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마 노안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아들은 말을 잃었다. 며느리는 누리를 쓰다듬으며 울었다. 누리야. 왜?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수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제 생각엔 이 녀석이 자기 임무를 다 마쳤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임무요? 네. 반려동물은 때때로 주인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내면 편히 떠나죠. 아들은 그제야 이해했다. 누리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비밀을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했을 때 떠날 준비가 된 것이다. 고마워. 누리야, 아들이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고마워. 넌 우리 가족이었어. 집으로 돌아와 아들은 누리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흰 털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누리를 어디에 묻어야 할까요? 며느리가 물었다. 아들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언덕이요. 아버지 곁에. 그게 좋겠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누리의 장례식이었다. 이장이 말했다. 그게 영물이었어. 주인의 비밀을 지키고 전하다니.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오해했어. 귀신 본 게 아니라 주인을 도운 거였지. 충성스러운 개였어. 사람들은 누리를 칭찬했다. 예전에 무서워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이야기했다. 아들은 아버지 무덤 옆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다. 누리를 조심스럽게 묻고 흙을 덮었다. 누리야,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있어. 외롭지 않게. 작은 비석도 세웠다. 진돗개 누리. 2014-2025. 충직한 친구, 영원한 가족. 장례를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아들 가족만 남았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도 누리도 모두 떠나셨어요. 하지만 두 분 다 우리에게 큰 선물을 남기셨어요. 아들이 대답했다. 사랑이요. 희생이요.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그날 저녁 7시
아들은 혼자 언덕에 올랐다. 두 개의 무덤 앞에 앉아 말했다. 아버지, 누리, 잘 계시죠?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람 소리만 들렸다. 이제 저녁 7시는 더 이상 슬픈 시간이 아니에요. 당신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씩 이 시간에 올게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아들은 일어나 무덤에 절을 올렸다. 2번 깊게. 그리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뒤를 돌아봤다. 언덕 위 2개의 무덤이 노을 속에 나란히 서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녁 7시쯤 언덕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대. 설마 누리가 모르지.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 희미하게. 아들도 그 소문을 들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미신이에요. 그냥 바람 소리겠죠.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이 언덕에 올라갔을 때 신기한 일이 있었다. 7시 정각.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소리가 마치 개가 짖는 소리처럼 들렸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아들은 미소 지었다. 누리야, 너야? 바람이 다시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그래, 내가 여기 있구나. 아버지와 함께. 아들은 무덤 앞에 앉았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집으로 돌아올 때 며느리가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누리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요. 정말이요? 바람 소리였겠죠? 하지만 듣기 좋았어요. 그날 밤 아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을 꾸었다. 아버지가 언덕을 걸어가고 계셨다. 옆에는 하얀 진돗개 누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2분은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며 웃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다. 아들도 손을 흔들었다. 잘 가세요, 아버지. 잘 가. 누리야. 꿈속에서 아버지와 누리는 언덕 너머로 사라졌다. 햇살이 그들을 감싸며 빛났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들은 눈물이 말라 있음을 발견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잘 가셨네.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2분 다 편히 쉬실 수 있겠어.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하며 말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갈까요? 좋아요. 언덕으로 갈까요? 네. 그들은 아침 식사 후 언덕에 올랐다. 아침 햇살이 무덤을 비추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풀벌레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아버지, 누리 좋은 아침이에요. 며느리가 말했다.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들도 말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당신들이 남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게요. 바람이 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말없이 평화롭게. 그리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시계가 7시를 가리켰다. 아들은 창밖을 보았다. 언덕 위가 보였다. 노을이 무덤을 비추고 있었다. 여보 7시예요. 며느리가 말했다. 네, 알아요. 올라갈래요? 오늘은 여기서 기억할게요. 아들은 언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누리, 사랑합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마치 나도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저녁 7시면 언덕에서 바람 소리가 들린대. 개 짖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박노인과 그 개가 산책하는 거겠지. 그럴 거야. 함께 영원히. 그것이 마을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다. 매일 저녁 7시 언덕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소리는 마치 늙은 남자와 하얀 개가 함께 걷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나도 저녁 7시의 바람은 계속 불었다. 아들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다.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랐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 7시면 가족 모두가 함께 언덕에 올랐다. 두 개의 무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꽃을 바치고 사랑을 전했다.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다. 어느 일요일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저기 누가 묻혀 있어요? 증조할아버지랑 진돗개 놀이란다. 진돗개요? 응. 아주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개였어. 어떻게요? 아들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는 전해졌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진돗개 누리와 박노인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면 언덕에서 바람이 불 것이다. 함께 걷는 두 친구의 발자국처럼 영원히.